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는 다량의 불순물이 들어있어 이를 그대로 굳혀 만든 철은 아주 쉽게 깨지므로 액체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용광로 쇳물을 어뢰처럼 생긴 토피도카로 옮겨와 거대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에 넣고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으면 탄소와 인, 황 등의 성분은 타서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의 쇳물이 되는데, 이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쇳물의 성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포항제철의 사반세기에 걸친 제철소 건설 대역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제철소 4기 설비 준공식을 겸해서 광양제철소에서 거행된 포항제철 종합준공식에서 24년 전 자본과 기술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해 이루어낸 포항제철의 위협은 세계 철강 역사의 길이 빛날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포항제철의 2,100만 톤 생산 체제 완비로 우리나라는 선진 산업 국가로 뛰어오르는데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968년 회사 창립 이후 조강 생산 능력 103만 톤으로 출발한 포항제철은 85년도 광양제철소 1기 사업을 착공하고 2기, 3기에 이어서 이번에 4기 사업을 끝냄으로써 철강 단위 생산 2,100만 톤으로 세계 3위의 회사로 뛰어올랐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대형 철강 생산국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은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에서 바로 강판을 만드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설비 확장 사업을 하지 않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철강 생산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즉 포항종합제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기업을 홍보하거나 어떤 특정인들을 찬양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요,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똥오줌 못 가리고 지향점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가요? 아무튼 포항제철은요, 박정희 신화의 한 부분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포철을 설립하고 키운 박태준은요, 그 시대의 사명과 본분을 다한 영웅이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포철 신화는 박정희 산업화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성공의 배경에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표본입니다. 지금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잔악무도한 독재자라고 평가하고요, 그 시대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정책을 살펴보면요, 그 궁극의 목적은 복지 국가였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도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박 대통령이 18년 집권 후에 운명을 달리하셨던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18년 집권했다라는 것을 독재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그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성취도 함께 살펴보면서 공과 과를 같이 논하는 것이 역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포스코는요,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정치에 휘둘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미얀마 군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 보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땅에, 예? 맨땅에서 오늘의 그 어마어마한, 예, 세계 3위권의, 예, 단일 회사로서는 세계 세 번째로 큰 철강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열정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들의 업적과, 예? 그 노력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경상북도 포항. 영일 만에 접한 이 광활한 벌판은 포항 종합제철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이다. 황량한 벌판에 제일 먼저 세워진 건물이 종합제철 건설의 산실이었다는 이른바 이 롬멜 하우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의 버튼을 누른 것이 1970년 4월 1일. 이곳 한적한 해변에 근대화의 고동이 맥박쳤다. 포항제철은 1965년 박 대통령께서 미국 피츠버그 제철소를 시찰했을 때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종합제철 건설에는 엄청난 자금과 기술이 있어야 했다. 외국의 차관이나 기술 협력을 얻으려 했으나 과거 개발도상의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사실이 있어 이에 투자하기를 꺼렸으며 국내 여러 사람들 간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았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남모르는 고심과 외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공업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합제철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집념으로 포항제철 건설은 착착 진행됐으며 이에 용기를 얻은 건설의 역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와 긍지 속에 일하고 또 일했다. 착공한 지 3년 3개월 그 황량했던 벌판이 이렇게 달라졌다. 공업입국을 지향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무서운 집념과 그 뜻을 받든 우리 기술진의 본신의 노력은 마침내 이곳 청산강변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 놓고야만 것이다. 자, 우리나라 제철 산업의 발달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박정희 아니었어도 한국의 산업화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우제 지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비는 내린다 이런 건데요. 부모 없이도 세상에 태어날 사람은 태어난다.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차관을 얻으려고요. 1964년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독일 총리였던 에르하르트로부터 산업화와 관련된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에르하르트는 아우토반을 예를 들면서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첫걸음이라는 것과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일으키기를 권합니다. 고속도로를 내면요, 자동차가 필요해지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려면 철강 산업은 필수적이다. 이런 거죠. 그 후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하고요. 다음에 제철소를 세울 계획을 합니다. 1966년부터 박 대통령은 제철소를 세우기 위한 회의를 청와대에서 엽니다. 그리고 박태주는요, 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6기 출신으로요. 생도 시절에 당시 교관이던 박정희 대위와 교분을 맺게 됩니다. 5.16 당시에는요,
박태준은 혁명의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회의 의장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의장 비서실장으로 일을 합니다. 1963년에는요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상공위원으로 참여합니다. 1968년 어느 날 박 대통령은 박태준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제철소를 세우라는 거죠. 산업적으로 보면요, 아직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철소를 세우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심각한 것이었겠죠. 또 그만큼 절박하기도 한 것일 것이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임자는 해낼 수 있어,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대준은 전인미답의 대도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포철 설립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내는데 건설비가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철소는 그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포철은 지금도 군대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회사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현장 사무소를 롬멜하우스로 지칭했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고, 못하겠으면은 옆에 있는 영인만에 빠져 죽어라. 그게 우양우 정신입니다. 지금도 포철에는 그 우양우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장의 인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제철소를 만들고 산업화에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해보고자 하는 애국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은 포철이 준공될 때까지 무려 열서너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지휘 감독하는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1973년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박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박 대통령은 이미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했고요. 포항제철의 이 성공적인 진척 과정도 봤고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할 때도요,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거고요. 그 배경에는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포철, 현대조선소 등 몇몇 경제적 성과에 고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철은요, 세계 3, 4위를 다투는 굴지의 제철소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민영화되어서요, 글로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사는 독일과 일본의 예보다 훨씬 앞섭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상황을 점검해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대성공작이죠. 이제 남은 과제는 뭘까요?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화와 그 최종 목표는 놀랍게도 복지국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지국가를 향해서 제대로 매진하고 있는 걸까요? 연간 생산 능력을 26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제2용광로 공장 착공식이 현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포항종합제철 2차 설비 확장 공사 중 가장 핵심적인 제2용광로 공장은 오는 197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은 지금의 제1용광로 공장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게 돼서
제1, 제2 용광로를 합쳐 연간 235만 톤의 선철을 전라남도 생산하게 광양만 됩니다. 여천에 자리 잡은 광양제철소. 철강 입국의 꿈을 다지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최신의 제철소 건립이 한창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8배나 되는 드넓은 부지에 1982년 9월 호환공사를 시작으로 섬을 깎고 바닷속 모래를 퍼내 새 땅을 일구어 85년 3월 설비공사에 들어갔던 광양제철 제1기 공사는 오는 5월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27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1기 공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작업 성과로 3차례나 공기를 앞당겨 당초 계획보다 11개월이나 단축하게 됐습니다. 2기 공사도 1기 공사 기간보다 1개월을 단축해 88년 10월에 완공을 보게 될 것이며 이 공사가 모두 끝나면 연간 54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제철 공장이 됩니다. It's you, yeah, boy, the one who showed me now and forever.